학생 인권 중심에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 서울예수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지난 주말에도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의 꿈을 맘껏 펼치기도 전에 저버린 한 초등교사가 죽음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함께 위기에 처한 교권의 실태를 짚어보고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4, 5개월 만에 출연하신 거죠? 예. 네. 네, 여러 번 나오셨는데 오늘 그 지역구를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총선이 다가왔기 정치인은 때문일까요? 지역구를 네.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항상 좀 털털하게 예.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좀 좋은 네.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모 집회에 나온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고 또 교사는 학생에게 훈육, 훈계,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법에 넣어야 하는 그런 또 뭐 현실까지 저희가 이제 좀 맞닥뜨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접하고 또 교육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심경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교권 침해의 실태 현재 우리가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3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강화문에 모이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요. 이분들은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소위 말하는 서희초등학교 관련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생존권 문제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최소한 교육을 활동할 수 있는 좀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절박감의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학교 현장은 이미 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 다 보면 대체적으로 열이면 아홉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한, 소위 말하는 교권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특정한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한 발 늦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해 관련 법안도 그 수해가 난 뒤에야 좀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고 좀 더 일찍 좀 대책이 세워졌더라면 이번 이 비극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 교권 회복 대책 역시도 좀 뒷북 대응이다. 이 비난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발 늦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 부분도 교육부나 또 교육감협의회나 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다 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를 들면 관련 법안을 냈고요. 또 이태규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는데 네. 사실 이게 주요 법안으로 좀 다뤄지지 않은 바람에 네. 아직까지 우리 법안 소위에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랬군요. 상대적으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지 않은 경향도 있었고요.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안도 냈고 그랬는데
이 피드백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육부나 또 국회에서나 교육감협의회에서나 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이게 뭐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 그렇군요. 법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로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현재 교육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 중에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두 건인데요. 의원님이 내신 그 교원지휘법 개정안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위 뭐 제가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안은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아동학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초중등 개정안을 낸 주요 법안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당했을 때 학교장 선생님은 예를 들면 경찰이나 예를 들면 법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입장을 네.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교원지휘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을 일단 다 하신 예. 거죠? 네, 예, 예, 그 그렇죠.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원 예. 지휘법 개정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조경태 그리고 이태규 의원, 서정수 의원이 낸 법안들이 있는데 그중 이태규 의원의 교원 지휘법 개정안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자는 법안에 상당히 그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강하게 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그 이태규 의원안의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생기부에 네. 우리 교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법안 내용인데. 근데 학생에게 이제 학폭을 가했을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현재 이미 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학생이 그 교권 침해. 교사에게 예. 뭔가 잘못하고 이런 뭐 그 폭행을 가했을 경우 예, 예. 그게 학생 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지금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실제로 한 교사분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면 교사들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교사단체가 얘기한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또 예를 들면 이 교권 침해 관련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64% 정도가 또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민주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는 학폭 관련된 부분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학교가 사법시장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예를 들면 사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뭐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 관련한 질문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교권 침해 배경을 학생 인권 조례로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본다는 방침인데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뭐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비판도 꾸준히 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이 상관관계가 있냐? 사실 예를 들면 17개 광역 교육청 중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6개 교육청입니다. 네. 근데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이 예를 들면 교권에 더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10년, 2011년 요때인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의 두발 자유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리고 학생체벌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때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교사보다도 학생 인권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름대로 높았군요. 네. 사회적인 공감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자기 자식도 부모가 체벌할 수 없잖아요. 일정 정도 학생 인권 조례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그저께 교육이 열렸을 때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권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학생의 책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 인권과 책무에 대한 그리고 또 교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큰 입장에서 이게 그 선생님의 교권도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어떤 상보적 입장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고 그리고 학생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권이 예를 들면 추락됐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학생 인권도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고 교권 그럼요. 역시 같이 보장이 되고 인권과 학생 네. 인권과 교권은 서로 예를 들면 상보적 관계고요. 서로 인인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민주당의 주장은 그 학생과 이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같이 동시에 행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런 입장을 내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그 보완 필요성을 이제 그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언급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이주호 장관은 학생 인권 조례의 그 사생활 보호, 휴식,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제약 조건이 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학생 인권 조례의 이제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현재 그 인권 조례의 부작용,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가해져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학생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 권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예를 들면 가중치를 높였고 네. 학생 책무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죠. 민주주의라는 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무에 대한 고민도 서로 좀 같이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와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패러다임이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교육부랑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선생님들 포함시켜서 학생 인권의 큰 틀의 방향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조례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라. 이런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와 예를 들면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서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를 들면 우리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희철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그 학부모의 갑질과 또 민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또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민원으로 그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학부모 민원을 교사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그 대책들이 논의가 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좀 학교 관리자가 민원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민원이 학교 내가 있고 학교 외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 외까지 선생님들이 맡고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예를 들면 담임교사의 역할과 관리자 선생님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밖의 민원들까지 예를 들면 과연 학교 내에서 다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학교 선생님들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야말로 좀 학교 담임 선생님, 그리고 예를 들면 수업을 맡고 계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네. 수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그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다음 사안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오래전부터 대통령 처가의 양평 특혜 의혹을 이제 주목해 오시면서 의원님이 현재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 공동위원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판박이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떤 그 또렷한 그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시민단체 대표분한테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실 권력을 가진, 아니면 이거에 영향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사업으로서의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지, 토지입니다. 네, 네. 이걸 가능하게 만든 뭔가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양평 공흥지구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작동해서 양평 공흥지구가 사업화되고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이 변경된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평 공흥지구의 사업 변경하고 연장해주고 예를 들면 이럴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양평군의 담당 과장이 양평군의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누가 봐도 이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공흥지구랑 똑같은 판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제가 양평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이건 확신이지 않 들어서 제가 그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슈화를 했죠. 네네.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여야 간의 그 노선 변경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서 노선을 그러면 확정을 짓자,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예.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이 맨 처음에는 사업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몇 번씩 계속 바뀌었다가 급기야는 예를 들면 노선 관련해서 한번 전문가들 예를 들면 양쪽에서 추천해서 한번 그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한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배경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도 또 최은순 여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 이 국민들이 65%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국정조사가 먼저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거나 마지막 원내 지도부가 예를 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투트랙으로 하자, 국토위랑 그렇게 노선 변경 관련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주장들을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분명한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의원님 현재 전국에서 굉장히 그 맡고 계신 게 많은데 오늘은 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동관 소위 지명자가 지명된 분이 예를 들면 학폭위가 그때 열리지 않은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 11월 이후 그냥 그다음 3월 달부터는 새로운 법안 내용이 네.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진술서를 쓴 이후에 합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1학기 중에 했다라는 거는 1학기 중에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좀 전문가랑 관련된 분들이랑 협의를 하고 알아보니까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진술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해를 하겠어. 근데 합의서는 그 다음에 했는데 사과와 진술서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했는데 사과와 합의를 예를 들면 그 전에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어쨌거나 합의를 했어. 네. 근데 나머지 3명은 합의한 적도 없고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명조차도 100%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3명도 예를 들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순신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학폭위를 열었는데 예를 들면 학폭이 열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그 지연되면서 아들이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는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정순신 전 검사보다 그야말로 이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 거죠. 네, 그런 내용이군요. 예. 자, 그동안 저희 그 국회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남은 기간이 또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계획과 포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가 중요하죠.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진실을 밝히고요. 야당은 야당답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과 의심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 이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양평고속도로 의혹 해소,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